이, out of joint, time is out of joint, the time is out of joint. 세상이 탈구되어 있다, 어긋나 있다. 그 어긋나 있어서 그거를, set it right, 바로 잡아야 한다. 이것이 햄릿의 운명이라고, 컬스트 스파이트, 잘못된, 그지? 저주받은 그런 악의를 자기가 고쳐야 되니까, 저주받은 운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요렇게 설명한 거예요. 타락한 것, 전도된 것, 정의롭지 않은 것. 그러니까 정의롭지 않음이 문제가 되는 거죠. 정의가 뭐냐고. 그래서 시대는 타락했고 응당 그래야 할 시대가 잘 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과거 시대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는 그런 시대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잘 굴러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옛날 방식대로 굴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유령이 나타나서 복수하라 그러면 아들이 예, 그리고 복수하면 내가 왕이 되고 그럼 잘 굴러가는 거죠. 아, 그 죽음이 있고 뭐 이렇게 그 피비린내가 있긴 하지만 시대는 잘 굴러가는 거죠. 그게 중세였으니까 그렇죠. 우리도 그저 그 아버지한테도 뭐 죽이고 뭐 형제도 죽이고 그 우리 이조 시대 때 그런 전설이 전설이 아니죠. 역사죠, 역사. 그런 역사 많았죠. 이방원 그 유명한 태종 이방원이 그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게 정상이란 말이죠. 중세에는. 그런데 그런 시대적 전환에 이르면 그 그런 바로 잡으려는 그죠? 제대로 잡으려는 그런 정의의 행위가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그죠? 정의의 욕망 역시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정의의 욕망이 뭐냐면 여기서 조금만 정리를 해보면 지난번에 했던 얘기 잠깐 정리해보면 햄릿 의 햄릿의 경우 정의는 무엇인가? 이게 문제라고요. 정의가 무엇인가가 문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중세적 정의는 즉 아버지 유령 유령이 아니고 아버지의 복수죠. 와 왕의 계승. 어쩌면 왕의 계승이 어렵지 않았을지 몰라요. 쌈도 잘하고 뭐 그죠 인기도 좋고 뭐 정치적으로 거의 문제가 없어요. 순조로운 왕의 계승이에요. 왕의 순조로운 계승. 그리고 그 순조로운 왕의 계승에 걸림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근대적 정의가 있단 말이에요. 근대적 정의. 근대적 정의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는 아버지가 그렇게 억울하게 당했다. 신문에 맨날 나는 게 그 얘기죠. 억울하게 뭐 요새도 뭐 탈북한 뭐 어쩌고 그런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었다잖아. 억울하게 죽었다. 가족의 복수는 아니고 대신 법에 의한 그죠? 법에 의한 법치국가니까. 그지? 그래서 뭘 없어졌어요? 복수가 없어졌단 말이죠. 그죠? 이게 이게 누가 말한 거냐면 이게 미셸 푸코가 말한 감옥의 탄생이라는 책에서 아주 제대로 설명이 돼 있어요. 미셸 푸코의 감옥의 탄생이 바로 요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요 감옥의 탄생을 요렇게 할 때 거기 속해 있는 사람 있죠. 햄릿 같은 사람. 햄릿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정의 바로 잡는다. 세상에 틀린 것, 그치? 빗나간 것, 탈구죠, 탈구. 빗나감, 바로 잡는.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게 모르니까 이게 바로 에 대한 평가, 정의,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서, 어? 우유부단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다.
햄릿을 예를 드는 이유가 뭐냐면 햄릿을 예로 드는 이유. 미셸 푸코가 감옥의 탄생을 공부한 이유. 요게 미셸 푸코하고 데리다하고 논쟁이 벌어졌는데 나중에 벌어진 이유가 뭐냐면 미셸 푸코는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지는 걸 말했잖아요. 근데 데리다는 지금 여기서 햄릿을 햄릿의 정의에 관한 고민을 인용한 이유. 데리다가 그는 학문적 연구가 아니었단 말이죠. 이 미셸 푸코의 감옥의 탄생은 개보학이라고 전근대에서 근대로의 전환 현상, 전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저는 개보학을 이 감옥의 탄생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데리다가 하는 정의에 대한 고민한 이유하고 좀 달라요. 데리다는 뭐 때문에 고민했냐면 햄릿이 전근대에서 근대로의 시대적 전환 속에서, 그지? 그러니까 즉 세계관, 즉 패러다임이 사고의 패러다임이 전면적으로 바뀌는 상황 속에서 고민했던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난경 속에서 난처한 경지죠. 난처한 경지라는 거죠. 엄청 그러니까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그지? 진퇴양난이라는 거예요, 그죠? 진퇴양난의 난처한 경지 속에서 고민했던 것처럼 지금 시대의 우리가, 그지? 근대에서 할근대로의 시대적 변환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햄릿이 우리의 이전 모델이기 때문에 데리다가 햄릿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다. 왜 언급하냐면 햄릿처럼 정의, 즉 사회 정의의 틀, 시스템 새롭게 찾아야 할 운명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푸코하고 데리다가 푸코에 대해서 막 한 말은 뭐라고 말했던 이유는 뭐냐면 학문적으로 연구할 정도 공부만 하면 되냐? 어? 이런 탈근대로의 시대적 전환도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데리다하고 푸코의 논쟁의 핵심이었어요. 푸코도 나중에는 데리다가 한 말을 이해한 것 같았어요. 푸코가 나중에 처음에는 논쟁을 둘이 했는데 나중에는 푸코가 데리다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말년에. 어쨌든 돌아가 봅시다. 그러니까 당연히 정의 잘 굴러가지 않는 거죠. 옛날의 정의가 안 통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바로 잡으려고 해도, 그죠? 바로 잡으려 해도 그게 바로 잡는 게 바로 정의 욕망인데,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글들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데거가, 처음에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마지막 근대 철학자죠.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말해보면은, 이게 이제 혼란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죠? 왜 혼란이 들어있냐면, 근대적이지만 그 근대적인 내용들이 제대로 작동 안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철학자니까요. 그래서 하이데거를 인용을 자주 해요. 아낙시몬드로스의 금원을 다시 똑똑히 새기면 다시 읽는다면 다시 이런 책 읽어야 된다고 의문을 갖지 마세요. 그냥 여기 있는 내용만 보면 돼요. 언제나 그래요. 이런 인용을 하면 누가 이동을 하면 인용에 신경 쓰지 마시고 요 논리 이 안에서 그 말의 논리를 따라가면서 그 논리가 맞는지 보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리라고 생각이 여겨지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늘려지면, 그때 돌아가서 이 책을 다시 찾아서 읽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굳이 다 다져서 읽어야 된다는 의무를 가질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거기서 우리는 정의의 여신 디케와 불의의 여신 아디키아에 관한 무척 기미하고도 강력한 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정의하고 불의는 반대잖아. 그죠? 선과 악처럼. 그러니까 볼게요. 근대가 근대의 핵심이 뭐였어요? 근대의 핵심이 이분법적 사고라고요. 어? 이분법의 바탕을 두는 논리적 체계의 사고라는 거죠. 이게 OX 사고.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듯이 이게 과학 실험의 사고예요. 이게 과학할 때 과학은 그렇단 말이에요. 책 기준을 가사를 만들어 놓고 옳으냐, 옳으냐, 틀리냐. 그걸 얘기하죠. 그 실험에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최근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실험에서 잘 검증이 안 된다. 그죠? 맞고 틀리다. 어? 트루 포스. 라는 이분법의, 이분법의 실험 과학. 이 바탕인데, 최근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돼요? 에 의한 검증, 가능성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근데 최근에 자꾸 보시면 아시겠지만 검증이 잘 안 돼요. 검증이 안 되니까 해라는 얘기 맞는지 모르는 거죠. 그지? 이번에 코로나 또 왜 예방주사를 안 맞겠다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죠? 그거 의심을 가지는 이유는 좀 있어요. 왜냐하면 확실하게 검증이 안 된 거예요. 근데 확실하게 검증이 안 된 그것뿐이냐? 그 사람들은 단편적인 거예요. 암에 걸렸어요. 병원에 가요. 수술하셔야 됩니다. 확실해요? 그럼 의사가 대답 안 해요. 대강 설명한 다음에 우리 보고 환자 보고 결정하라고 그래요. 환자가 뭘 한다고. 그지? 그리고 아주 명확하게 안 해줘요. 낫습니다. 이렇게 안 해줘요. 암 걸렸는데 가서 의사한테 틀림없이 낫습니다. 얘기 못 들어요. 검증 불가능해요. 없다고. 그냥 몇 퍼센트의 가능성만 보는 거예요. 즉, 이 근대가 틀렸어요. 차근대 사회는 뭐예요? 그래서 뭐가 없어요? 등식, 이코르. 어? 이 아닌 부등식. 즉, 확률. 의 바탕을 두는, 확률에 바탕을 두는 연구. 몇 퍼센트? 이렇다니까? 어? 퍼센테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왜 얘기를 갑자기 했냐? 정의가 뭐냐고. 불의의 반대잖아요. 그치? 정의는 불은 어떻게 돼요? 불의는 척결하자 이러죠. 부시는 거 없애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가능해요? 이게 뭐의 원리예요? 이게, 이게 뭐의 원리인 줄 아세요? 근대국가. 전쟁의 원리라. 적을 전멸. 어? 그지? 그리고 이게 뭐의 원리예요? 형법, 법. 그지? 법제도, 응? 처벌. 그지? 죄인, 처벌의 원리라고 그러죠. 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확실하게 해서 뭐가 있어요? 그래서 법원이 있잖아. 법률제도. 재판을 하잖아. 재판을 왜 해요?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알라고 재판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근대는요, 이거 작은 얘기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얘기야. 이게 지금 흔들리니까 사람들이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왜냐? 확실한 기준이 없는 거야, 정의에. 누가 죄가 있고 누가 죄가 없는지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말만 잘하면 되는 거죠? 어디서? 재판에서. 그런 거 많아요. 뭐, 공부를 했는데, 최근에도 그런 거 있었죠? 미국 대학을 가는데, 누구는 막 동을 받아서 미국 대학 갔다는 거예요. 그지? 그거 말이 되냐? 그지? 나쁜 놈들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게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정의의 문제가 결국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교육에 있어서 어떤 게 정의냐? 확실하게 이게 정해지면 너 혼났어. 너 나가. 너는 벌 받아야 돼. 이렇게 되는데 이 정의가 불의의 반대가 아니고 뭐예요? 근대가 지금 다 흔들리고 있으니까 이걸 왜 지금부터 하지? 왜 이렇게 됐지? 이거를 그러니까 데리다가 뭐냐면 21세기에 내가 맨날 얘기하듯이 21세기에 데카르트라는 말이죠. 데카르트가 어떤 사람이에요? 근대 철학의 근대 철학자, 근대 철학의 기반을 세운 데카르트 같은 사람이란 말이야. 근대 철학의 기반을 세운 데카르트 같은 위치에 탈근대 철학자. 근데 이 사람이 이런 고민을 한 거예요. 이런 지금 그 데리다를 왜 읽어야 되냐면 이 어려운 거를 왜 읽어야 되냐? 여기는 많이 이렇게 써 있는데 이쪽 탈근대 쪽은 이 데리다가 시작했는데 데리다를 사람들이 별로 잘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부동식 이렇게나 이렇게 이런 식의 부동식의 확률을 두는 연구를 하는 게 사실은 많은데 이거 굉장히 많아요. 부동식. 냉장고 하나만 설명할게요. 쇼킹하게. 냉장고의 작동 원리. 냉장고는 언제 켜져요? 저 집에 있는 냉장고 있죠? 냉장고. 냉장고 가만히 있다 뿡 하고 언제가 움직이죠? 언제 움직여요? 몇 도를 기준으로 작동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몇 도와 몇 도 사이 부등식을 이용한 거죠. 등식이 아니에요. 부등식 이용하여 등식을 이용하여 언제부터 시작 그게 아니라니까 부등식을 이용하여 몇 도와 몇 도 사이 정해놓은 거죠. 에서 작동을 시작한다. 냉장고 그래요. 부등식이 컴퓨터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죠? 이게 지금 현실이라고. 그러니까 즉 과학적으로 이미 팔근대 시대에 들어와 있는데 양자역학 그런 말 들어봤죠? 양자역학 컴퓨터 양자역학이죠. 들어와 있는데 사고방식 사고의 패러다임 사고방식의 기반 패러다임은 그것에 아직 대응할 음,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는 게 현실이에요. 왜 그러냐? 데리다가 이렇게 말했을 때 열심히 그렇습니까 하고 막 따라서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아직 아니야.
그래서 아직 안 한 거죠. 그죠? 이렇게 돌아가 봅시다. 그래서 하이데가부터 벌써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하이데가가 뭐라 그러냐면, 이 아디키아, 그러니까 불의의 여신이라는 것이 뭘 발견하냐면, 윤리적이거나 법적인 의미를 지니지 않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윤리적이가 법적인 의미로 정확하게 딱 안 되는 거야. 너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 이게 정확하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와 다른 이들이 그러니까 탈근대 시대의 선구자인 니체 같은 사람들이 막 아우성쳤던 것처럼 불의의 의미를 지니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불의다 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즉 아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얘기했잖아요. 그지? 요거. 요 얘기는 여기다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요 얘기는 어디다 써야 되냐? 여기다 써야 되죠. 요 밑에다. 그죠? 여기다. 여기다. 탈근대 시대 써야 되죠. 그죠? 어? 처럼 어? 불의라고 규정할 수 있을 패러다임이 어? 흔들리고 그지? 있다는 거. 잘했죠. 만연한 잘했죠. 불의라고 이건 불이야. 그럼 딱 처벌하면 끝이었잖아. 그죠? 이게 왜 안 되냐? 이 정의할 수, 구동할 수 있는 패러다임, 이게 뭐야? 근대라는 거죠. 그지? 근대 사회. 즉, 뭐예요? 근대 사회의 체계가 뭐야?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죠?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는 그럼 니체가 잘못했냐? 아니라 니체는 이런 걸 잘 못 본 거죠. 낌새만 본 거예요. 너무 옛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불이라고 번역을 하려고 노력했던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 정의와 불이 디케와 아디키아는 법적이나 도덕적인 의미 그건 아니고 이음새가 빠져 있다.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에 있는 틀에 안 맞는 걸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단정지을, 불이라고 단정지을, 요 말을 한번 써볼게요. 요거를 좀 해석해보니까 요걸 해석을 다시 해줄게요. 요거 한국말로 어려우니까 해볼게요. 디케와 아디키아는 법적이거나 도덕적인 의미에 앞서서 이음에서 빠진 아웃 오브 조인트죠. 것으로 혹은 빠지지 않은 것으로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디케는 정의죠, 그치? 정의의 여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의야. 여신이라는 말을 했었어요. 절대적이라는 소리죠. 그건 불의의 여신이야. 그러니까 틀이 딱 있다는 거지. 여신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뭐냐면, 여신이라는 말을 왜 썼냐면, 요거는 어떤 하나의 사례가 아니라, 그, 보편적인 사례라는 뜻을 쓰려고 여신을 쓴 거예요. 뭐 신 얘기하는 게 아니야, 갑자기. 그러니까 이렇게 보편적으로 정의라는 것, 그러니까 보편적 정의죠, 이거는. 정의에 대한 관념. 그치? 보편적으로 이건 정의야 라고 관념. 또는 보편적으로 불의에 대한 관념. 이거를 구별을 두기를 해야 되는데, 어? 즉, 이 정의와 불의를, 어? 불의의 관념을 개념 체계적으로 구분할 하려고 할 때, 그죠? 이렇게 구분하려고 할 때, 이게 구분이 돼야지만, 이게 왜 중요해요? 이게 구분이 돼야지만 뭘 할 수 있어요?
이게 정의와 불의의 관념으로 개념 체계적으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아무렇게나 어, 이걸 못하면 이러한 구분이 불가능해지면 뭐예요? 법적 처벌이 확실하게 진행될 수 없고 그리하여 사회의 질서가 제대로 유지될 수 없다. 왜냐하면 공동체 전체가 다 같이 합의하는 정의의 체계, 정의와 불의의 구별 방식이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왜? 없기에. 그지? 정치적 의견 수립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최근에 가짜 순수 있죠. 트럼프 대통령. 대통령의 득세. 그게 한 사례죠. 그죠? 기후변화에 대한 인류의 대처 미비. 그죠? 코로나라는 팬데믹은 인류 전체가 겪는 거잖아. 에 대한 유엔이나 WHO의 무능함 등은 응? 공동체가 여론 수렴, 민주적인 전쟁을 할 수 없잖아. 수렴을 할 수 없을 만큼 기대할 수 없을 만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대할 수 없을 만큼 가짜 뉴스가 아무 얘기나 막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다 통해요. 만연하게 되는 현실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대리자는 아직 이런 것까지는 안 봤으니까 좀 다행이지만 사실은 보고 그러니까 야 내가 그렇다 그랬는데 진짜로 그렇게 되는구나 그런 고민 그럴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응? 그러니까 법적이나 도덕적 의미를 이거 왜 앞서서가 안 되는 줄 알아요? 왜 그래요? 법적이나 도덕적 의미를 법적이나 도덕적으로 판단, 도덕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려면 법이나 도덕의 기준, 즉 정의가 공동체 전체에 의해 정의의 체계, 그죠? 정의가 이제 정의의 체계죠. 하나 정의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합의되어 있어야 한다는 게 전제인데 그러한 전제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근대는 가고 팔근대는 왔지만 아직 그 팔근대의 체제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법이나 도덕으로 무엇인가를 판단하기가 언제나, 그지? 언제나 판단하기가 언제나 모든 상황에서 판단하기가 불가능하니까, 그죠? 불가능하니까 법이나 도덕 의미를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면, 어, 그, 예를 들면 길거리 가다가 시비가 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게 설명해 줄게요. 길거리에서 사소한 시비가, 예를 들면 반려견 때문에, 예를 들어, 내 반려견이 남이든지 간에,
때문에 논란이 벌어지면 그것을 해결할 법이나 도덕이 있는지 자문해 본다면 어, 현재의 혼란상을 어, 이해하기 쉬울 것이죠. 그죠?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반려견 지나가다 뭐 애를 물고 뭐 어떻게 되고, 그죠? 법이나 도덕을 해결할 것처럼 신문에 나오지만 사실은 피하는 게 낫죠.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뭐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이음매, 아웃 오브 조인트 된 것으로. 우선 지금 탈골되었다. 둘이 잘 안 맞는다는 걸 하는 거죠. 빠진 것으로 또 혹은 빠지지 않은 것으로.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왜 빠지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직 근대 국가에서 그죠?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대 국가의 체제가 잘 작동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그지? 그러니까 그럼 이게 완전히 무법천지냐? 그러므로 무법천지라고 또는 뭐 옛날 사람 나이 든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말세라고 도덕적 말세라고 오는 정의할 수 없다. 그죠? 그러니까 제대로 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탈근대의 역사학은 포월의 방법론을 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포월, 포함하고 초월하지만 포함하는 방식이 근대 사회의 패러다임을 포함하면서도 어, 포함하면서도 초월하는 방식으로 탈근대적 전환이 현재 진행되어야만 하는 역사적 상황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길지만 다시 한번 본문을 가볼게요. 이렇게 길게 막 설명을 했는데 다시 본문 가서 보시면 맞아요. 그러니까 니체가 얘기한 것처럼 그 단순하게 좋은 예언을 했지만 니체나 다른 이들이 얘기한 것처럼 단순하게 근대는 무너지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정의와 불의의 그 개념은 법적이나 도덕적인 걸로 지금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그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두 개가 이게 빠졌거나 빠지지 않다.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정의라고 말할 수 없고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즉 디케는 맞춰짐이고 아디키아는 어긋난 것이죠. 이게 그래서 말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10주까지 가서 이어보면 그러니까 즉 디케는 맞춰짐이고 아디키아는 어긋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디케는 소위 정의라는 것. 그 근대의 정의라는 개념은 그죠? 근대의 정의라는 개념은 에? 근대의 정의라는 개념은 그치? 근대의 정의라는 개념이 적용되려면 어떻게 돼요? 조인트가 근대의 정의라는 개념은 어떻게 돼요? 근대의 체계와 순조롭게 경첩이 연결된 거, 그죠? 그가 연결된 조인트가, 즉 조인트가 잘 연결되는 것, 그지? 된 것이고 이디키아는 그 근대의 불이라는 개념은 진짜 불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요게 좀 어려워요. 정의는 그래도 괜찮아. 정의책. 이거는 불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고 단지 근대의 정의 체계와 순조롭게 조인트가 잘 맞춰지지 않는 상황이다. 그죠? 즉, 이거는 뭘 뜻하냐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 메색깔 좀 밑에서 설명해 볼게요. 그러므로, 소위, 불의라는 것이, 응? 소위 불의라는 것이, 지금 이러한 시대적 전환 상황에서, 어? 상황에서, 불의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과, 불의라고 라기보다는 할근대 격이어서 근대와 잘 어울리지 않는 것과 것이 혼재되어 있다. 섞여 있다. 그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응?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복잡한 말인데 좀 쉬운 말로 해볼게요. 예를 들면 페미니즘, 성소수자 또는 기후변화 등의 타자, 그죠? 디아드죠. 타자, 소수그룹, 소수 약자 그룹의 권리 회복 운동이 응? 8근대 시대에 폭발하고 있는데 이에 반발하여 어? 반발하죠. 반발하는 사람들 많죠. 하여 얘는 여기 보면 소수민족, 소수인종 권리 회복 운동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에 반발하여 소수인종 권리 회복 운동에 을 어? 억압적으로 반대하려는 분위기가 어?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전 대통령이죠. 다시 재선시키게 할 가능성이 아주 크며 페미니즘 당연한 듯 여겨지는 페미니즘 정치적 페미니즘 운동 즉 크다는 거죠. 이게 아주 크죠. 진짜 이게 아주 커요. 트럼프도 다시 당선할 수 있어요. 응? 즉 당연하게 여겨진 정치적 페미니즘 즉 여성 권리 회복 운동 이 회복 운동에 다수의 뭐 친근해도 하죠. 청년층이 공개적으로 반발을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왜 그래요? 불의라는 것은 라는 것. 더 나아가서 새로운 정의라는 것. 그러니까 불의는 지금의 불이죠. 지금 현재의 불이라는 것.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불의가 있잖아요. 그죠? 불의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난 불이 부당하게 난 취급받고 있어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새로운 정의, 그죠? 새로운 정의, 어, 새로운 정의, 새로운 정의, 그러니까 새로운 팔근대 시대의 때를 위한 정의가
확실하게 패러다임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시대적 전환, 시대적 사상 전환의 작업을 지금 바로 데리다가 실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 읽고 이해한 사람들은 전환하겠죠.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읽어주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같이. 봅시다. 그리고 하이데가는 다음과 같은 물음을 제기합니다. 어떻게 현재적 존재자들, 이음에서 빠진 것들이 디케를 선사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음에 빠진 것 누구예요? 타자들이죠. 타자들이 어떻게 디케, 그죠? 디케를 정의를 새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해 우리는 우리가 가지지 않은 것을 줄 수 있는가? 이거 어려운, 문학적으로 썼는데, 왜냐하면 자꾸 무작적으로 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지금 없는 얘기니까. 다시 말해, 어떻게 우리는 우리가 가지지 않은 것을 줄 수 있는가? 이걸 번역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즉, 지금 시대적 전환의 상황 속에서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은, 그지? 정의의 체제를 주어야만 하는데, 아, 사실 되어야 하지만, 뭘 위해서? 불의의, 현재의, 이게 불인 걸 알게 된 거죠. 불의를, 어, 불의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공되어야 하지만, 아직 확립되어 있는 정의의 체제를 어떻게, 확립되지 즉, 가지지 않은 것, 그지? 그 정의의 체계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에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못하겠다는 거죠. 그죠? 이거예요. 그래서 가보면, 이것은 그보다 앞서 플로티누스가 그리고 라칸이 얘기했던 물음을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플로티누스는 그리스 사람이고 라칸은 아주 최근에 그 프로이드를 이어받은 정신분석학자죠. 그러니까 아주 옛날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데리다의 중요한 점은 이게 역사적으로 이게 쭉 이어져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흐트러짐이 정의를 더 정확히 말하자면 맞춰짐을 줄 수 있는가. 지금 현재 흐트러져 있는데 새로운 정의, 더 말하면 맞춰짐.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딱 되면 맞춰지겠죠? 그 새로운 맞춰짐이에요, 이때는. 그러니까 흐트러짐. 지금 현재 아웃 오브 조인트 돼 있는데, 그렇지만 그거는 현실이죠. 그 현실을 갖고 어떻게 정의를, 다시 말해서 새롭게 맞춰진. 이때 정의는 옛날 정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의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정의가 두 개가 있는 거죠. 하나는 옛날 정의, 하나는 지금의 정의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이것도. 달리 말하면, 흐트러짐. 흐트러짐은 아웃 오브 조인트죠. 디스조인트예요. 정의를 더 정확히 말하면 맞춰짐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흐트러짐이라는 게 다시 말해서 흐트러짐을 어떻게 하냐? 현재 시대적 전환의 상황에서 어? 불의를 어, 불의로 보지 보지 못하는 경우를 만들게 하는 어? 잘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지 않은 못한 시스템의 근본적 결함, 근본적 결함의 현실 앞에서.
지금 이게 당장 벌어진 문제예요. 이 정의를. 이때 이 정의는 디스저스티스는 이때의 정의는 근대 사회를 지탱하던 정의 체계가 아니라 어? 탈근대 사회를 새롭게 구축해 나갈 정의의 체계. 그죠? 그러니까 를 어떻게 하면 더 정확히 말하면 맞춰짐을 줄 수 있는가? 즉 이건 무슨 소리냐면 맞춰짐이 뭐예요? 이것도 그냥 맞춰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대의 사회가 맞춰짐을 상실하여 흐트러짐의 현상을 겪고 있는데, 응? 그 탈근대 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새롭게 맞춰짐을 만들어야 내야 하기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가 두 가지의 정의가 있는 거죠. 하나는 근대적 정의가 있고 하나는 탈근대 정의가 있어요. 이때 말할 때 정의는 정의의 체계예요. 탈근대죠. 그냥 어떠한 사례가 아니에요. 정의의 체제. 응? 근데 근대적 정의의 체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새로운 시대니까 탈근대적 정의의 체제가 있는데 근대적 정의의 체제는 흐트러짐이에요. 흐트러져서 아웃 오브 조인트예요. 응? 단 문제가 뭐냐? 전부 그러지 않고 일부. 일부는 그렇고 일부는 아니고. 이게 이제 시대적 전환이니까 그렇죠. 시대적 전환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근데 탈근대적 정의는 새로운 맞춰짐을 모색하는 상황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 정의의 체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용어를 정의 한 단어를 썼는데 이 정의라는 한 단어가 사실은 두 개인 거죠. 그죠? 사실은 두 개인 거예요. 그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말이 고단말이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하이데가는 이를 한편으로는 시간적인 측면에서, 즉 현존자의, 즉 오너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어짐의 측면에서, 시간의 맞춰짐의 측면에서 해석합니다. 그게 그 소린 거죠. 그러니까 시간적 측면에서, 지금 시간적 측면이 현재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현재 시간.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런 내용들을 시간의 측면에서, 현존제자의 측면에서, 온의 관점, 그러니까 무대에 등장해 있는 관점에서, 이 현실은 지금 흐트러짐이잖아. 그지? 그 흐트러짐의 관점에서, 조인트가 안 돼 있는 흐트러짐 관점에서 생각을 하지만, 그 하이데거가 왜냐면, 근대의 마지막 형이삭자고, 탈근대의 시스템을, 그래서 하이데거를 자꾸 언급하는 거예요. 탈근대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모색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어짐의 측면에서. 이어짐 뭐냐면 미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가 빠졌냐면 시간이 빠졌어요. 요건 현재적 존재자. 현재. 이어짐의 측면, 시간에 맞춰짐의 측면은 미래예요. 미래. 그러니까 미래인데 미래라고 말 못해요. 왜? 지금도 맞춰지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미래에 가까운 얘기고 앞에 건 현재에 가까운 거죠. 이 물음의 기결들을 이걸 더 도식적으로 한번 다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 얘기의 결론에 거의 이 첫 번째 모두 발언의 끝부분이고 나도 이 모두 발언의 끝부분까지만 해설할 거예요. 출판사에서 싫어하니까 계속 다 하면 싫어하는 것 같아요. 더 앞서 환기시켰던 현대적 사상가들에게서 고지되거나 더 위급해지는 것은 어쩌면 현재의 이 탈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적 사상가들에게 탈근대적 사상가들이죠. 니체는 굉장히 위급하다고 생각하고 막 예언자처럼 막 얘기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탈구일 거란 말이죠. 이 탈구로 인해 아웃 오브 조인트로 인해 문제가 뭐예요? 현재 자신과 동시대적이 않게 되고, 그러니까 동시대적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죠.
동시대적이 않고 더 현대인은 서로 동시대적이 않게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거 설명을 하나 해드릴게요. 동시대라는 단어를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여드릴게요. 이 탈구로 인해 현재는 현재 자신과 되게 말이 용어가 이상하죠? 동시대적이지 않게 되고 저현대인들은 서로 동시대적이지 않게 됩니다. 어,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탈구 즉 근대적 사고 체계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 탈근대적인 사회의 현실 속에서 그러니까 동시대적이라고 서로 말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어떤 때에는, 그러니까 어떤 집단은 근대적 패러다임을 고수하고 어떤 집단은 근대적 패러다임을 임을 탈구되었다고 인식하여 탈근대적 패러다임을 어, 모색하고 있으니 있게 됩니다. 이게 이러한 것이 근대에서 탈근대로의 역사적 전환에 있어서 당연한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치? 당연한 현상이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현대인들은 서로 동시적이지 않게 됩니다. 동시대라고 서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시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서로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서로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그런데 그런 어, 난경을 공부하지 못한 사람들은 우울과 불안, 스트레스를 극단적인 사는 어느 정도냐면 자살이라는 존재 말살까지 쉽게 갈등이 증폭할 수 있는 그런 스트레스를 겪을 수밖에 미래가 없는 거죠. 미래도 없고 현재도 말도 안 되는 거고. 그게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난경을 그게 중요한 말이 뭔지 아세요? 난경을 공부하지 못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를 그러니까 어렵죠. 그렇지만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아, 뭐 취업이 안 되는 건 물론이고 이런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게 어, 내가 생각하는 판단이에요. 역사의 시간과 관계를 맺는 그들의 방식은 그지? 고전적인 철학자들이 스스로 누렸다는 생각하는 방식과 같지 않은 거죠.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했었다고. 그러니까 나는 그 근대 철학자들의 생각을 믿어라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지 않은 상황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저 현대인들은 그러니까 동시대적이지 않은 거죠. 서로 내부적으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가짜 뉴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 극렬한 대립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다른 세상에 살아요. 그들은 우리와 하여금 시대들이 차례 교류하면서 발전한다는 관념. 그러니까 순서대로 쭉 내려와서 자연스럽게 전제하는 반면에 의문을 붙이고 불안에 빠뜨리면서 불안 있잖아, 불안. 불안에 빠뜨리면서 철학사를 독해하게끔 추구합니다.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거 써볼게요. 요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요 말을 다시 쓰면 이러한 시대적 전환의 혼란상은 어? 뭐예요? 의문에 빠뜨리고
의문에 붙이고. 그러니까 믿고 있던 걸. 당연하다고 믿고 있던 전부를 의문에 붙이고 불안에 빠뜨리면서 철학사를 독해하게끔 촉구합니다. 철학사라고 썼지만 사실은 뭐예요? 요거 낭병을 공부하라고. 난경을 공부하라고. 그죠? 난경을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철학서를 독해하게끔이 그 소리예요. 철학을 공부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 난경을 공부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의문에 붙이고 불안에 빠지니까. 세상 전부가 혼란한 거예요. 당연하다면 믿고 있는 전부가 혼란에 빠지는 거죠. 어? 왕창 세상이 무너진 거야. 진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거예요. 그죠? 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거예요. 미치려고 그러는 거죠, 사람들이. 그죠? 별걸 다 해요. 그래서. 쓸데없이 주식에 몰입하고 그래요. 종종 저는 하이데거가 시대라는 개념을 활용한 방식에 대해서 물음을 던지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시대라는 개념을 이렇게 이중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하이데거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탈근대에 대해서 뚜렷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대라는 개념을 너무 어떻게 했다? 근대 일방적으로 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근대의 마지막 철학자예요. 탈근대를 고려하지 않은 거죠. 의문을 제기했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제 마지막 문장이 그 현대적인 사상가들 쪽으로 나를 끌고 간 것은 현대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적인 사상가들을 쪽으로 나를 이렇게 하이데거가 읽은 거는 지금 탈근대성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모종의 방식으로 그건 정반대예요. 그들이 하나의 시기에 우리의 시기에 평온하게 거의 귀속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이데거조차 우리의 시기 지금 이 시기에 평온하게 이건 전하기 혼란스러우니까 어떤 한 시기에 아웃 오브 조인트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기에도 평온하게 고속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을 포함해서 우리의 시기라고 말하기가 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우리의 시기가 어딨냐고. 우리 시기가 뭐냔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이끌립니다. 우리의 시기는 어쩌면 우리의 시기라고 더 이상 안이하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시기인지 모릅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시기가 어딘지도 모르는, 우리의 세상이 어딘지도 모르는 시기인 거죠. 여기까지가 데리다의 서두인데, 요 데리다의 서두, 최근 다 읽었지만, 이 얘기를 좀 더 현실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 그 의무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고자를 몇 개 읽어보려고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 현실에 가깝게 정리하는 게 김해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설명을 안 하는 답답함이 있죠. 그래서 그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설명도 좀 방향성도 좀 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뭐 더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데리다부터 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데리다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거리감이 좀 생겼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공부는 왜 하는가? 영시결혼 수업 지난번에 언급했던 그 책에서 한 부분을 인용을 하려고 그래요. 선과 그러니까 근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서구날리의 선악법 이분법이라는 굴레죠. 선과 악의 이분법은 적과 아군의 대립구도를 만들었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못하겠어요. 근데요 지금까지 전쟁 등 폭력에만 갈등의 해결책을 의존하는 거죠. 지금도 현재도 전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죠. 근데 배트맨 다크나이트라는 영화가 아주 위대한 영화라고 평가받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선과 악을 대변하는 것 같은 조커와 배트맨의 조커 이분법적 대립 자체의 의문을 제기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나온 조커라는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이 영화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커가 뭐냐고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순수한 악마가 아니는 거죠. 순수한 불의가 좀 전에 읽은 걸로는 불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은 더 이상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근대 사회의 구조적인 모습에 배출된 부산물인 거죠. 그죠? 조커는 불이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게 타자 출신이 타자 그 소수 그니까 그 사람이 분노하는 게 어느 정도 공감이 가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 불이라고 말할 수도 없잖아. 그런 진실 이게 진실일 거죠. 현재는 아웃 오브 조인트가 진실인 거죠. 이런 점에서 어,
그 배트맨 다크나이트의 배트맨 같은 초능력 인물이 아닌 보통 사람 하비덴트를 중요시한 점이 이 영화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검사니까 하비덴트는 선악의 이분법을 넘나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죠. 그래서 근대사회의 악을 척결하는 정의의 수호자이긴 하지만 검사라는 게 뭐예요? 악의 세계와 아주 인식해져야 되죠. 우리나라도 그게 지금 검찰개혁 얘기하고 막 그랬던 얼마 전까지 얘기했던 것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어, There is police and police. 이게 데리다의 그 문장인데 경찰과 경찰이 있다. 이런 문장이에요. 경찰이 두 번 반복되는데 이게 잘못 쓴 문장이 아니에요. 내시를 한번 읽어볼게요. 범칙금에 대한 교통범칙금이에요. 거의 매일 다니는 길이었다. 올림픽대로에서 분당 가는 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끼어들었는데 그래서 온두비 분당을 해서 그 학교를 가는데 교통경찰한테 어저께 걸렸어요. 이 시에서. 근데 이상하게도 경찰관이 머뭇거리면서 여러분 물어봤다. 동의하시냐고. 그래서 동의를 하고 범칙 납부권 통보를 받았어요. 그 사명 3만 원이에요. 그래서 적용 도로교통법 위반 23조 위반. 그 위반 내용 끼어들기 금지 위반 이렇게 돼 있었어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끼어들긴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때요? 차선을 바꾸기 위해서 어딘가를 끼어들어가야 되죠? 줄 서 있는 차량들 사이에 어딘가 끼어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언젠가는 어떻게든 끼어들어가야 되는 실정이죠. 근데 이어져 있는 차량들이 공간을 안 내주더라고. 잘 내주지 않아서 내가 운전도 잘못하고 어머머머 달리다가 너무 앞으로 가서 난 그런 거 되게 싫어했는데 끼어들어간 것 같아서 그때는 너무 앞에서 얌체같이 끼어들어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약간 미안했었어요. 그래서 의도적인 건 아니었어. 그렇지만 그래도 잘못한 것 같았어요. 미안했고 난 택시차를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냥 동의를 했고 그냥 계속해서 길을 갔어요. 아 3만 원 내가 내야지. 그러니까 내가 점선에서가 아니라 실선에서 그러니까 건너갈 수 없는 선을 위반했다고 생각하고 오늘 매일 출근하니까 오늘 똑같은 도로를 달려가면서 차선을 유심히 보았는데 그냥 끝까지 점선으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끼어들기 위반 금지 위반이라는 지점이 어딘지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경찰한테 만약 어디서부터 끼어들기가 금지 행위가 되냐고 질문했다면 경찰관이 대답하기 곤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머뭇거리고 물어본 것 같아요. 갑자기 데리다임이 생각났어요. 그거 어떤 글에서 There is police and police라고 쓴 적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경찰관이라면 이미 정해져 있는 법을 집행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법이라는 게 정해지면서 집행되는 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말이 묘하죠. 끼어들기 금지반의 법이 있겠죠. 근데 그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까처럼 세부 법조항을 즉석에서 만들면서 적용해야 하는 게 현실인 거죠. 그지? 그러니까 세부 법조항에 성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위반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어제부터 경찰관에 동의를 했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쉽게 승복할 수 없었던 거예요. 뭔가 그게 이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다시 따본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 조직 속에서는 언제나 불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법이 공정하게 집행된다고 선언되지만 그렇게 믿고 있죠. 하지만 본능적으로 세부 법조항이 불공정하게 적용되는 게 현실이라는 걸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봐줄 수도 있었다는 거죠. 무슨 이유에서든지 경찰 단속에서 걸려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치? 아니 학교 다닐 때 선생님에게 걸려본 적이 있을 거예요. 물론 내가 잘못한 게 면목하고 그런 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억울하다는 느낌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 요새 사람 잡혀가면서 억울하다는 느낌이죠. 왜 그런 느낌이 들까요? 한 명의 경찰이나 교사에게 두 개의 주체가 공존하게 되면 두 사람인 거야. 한 사람이 아니야. 하나는 법조항이고 그 법조항이 위반이에요. 다른 하나는 그 법조항을 현장에 적용하는 주체예요. 그러니까 경찰이나 교사가 위반 사항을 단속할 수도 있고 눈 감아줄 수도 있는 거예요. 뇌물수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통신호등에 적색과 농색과 황색이 있어요. 황색 신호일 때 아주 짧은 거리를 통과한 적이 있었어요. 신호등이 황색일 때 교차로 횡단이 신호위반이 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지나갔어요. 차도 없길래. 근데 도봉경찰서 바로 앞에 서 있던 초병한테 단속됐어요. 밤에. 근데 내가 정말로 그건 몰랐어요. 그래서 몰랐다는 표정을 지으니까 신호위반 돼요 하고 고지하고 보내준 거죠. 이게 교통법규 위반을 농감해주는 사례예요.
불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대문자 정의와 소문자 정의. 그러니까 데리다에 의하면 대문자 정의와 소문자 정의가 있는 거죠. 조금 전에까지 말한 건 소문자 정의예요. 대문자 정의. 그건 뭐예요? 신의 뜻이라는 종교적 교리와도 관련되는 이상주의적 원칙이에요. 소문자 정의는 그런 정의가 현실에 적용되는 실천 사례예요. 그러니까 경찰이나 교사가 이런 근대 인류의 난경, 이 난처한 경지를 알 리가 없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 개의 정의를 어떤 때는 확실한 신념도 없이 적절하게 적용해야 하는 거죠. 경찰이나 교사의 잘못이 아닌 것처럼 하비 덴트의 잘못도 아니에요. 하비 덴트의 비극은 배트맨처럼 세상을 읽는 시적 상상력에 힘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배트맨은 이게 난경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비극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하디 덴트와 관리, 지금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는 배트맨처럼 언제나 누구나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배트맨이 주인공이에요. 다크나이트의 필자도 하위 덴트와 같은 난경에 처해 있어요. 근데 배트맨처럼 세상을 읽는 시적 상상력의 힘을 알게 된 거죠. 이번 사례에서처럼 나는 여러분이 진짜로 바뀔 수 있다는 걸 믿어요. 이거 수업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근대 이데올로기에 매몰되어 있는 교육제도의 잘못이지 여러분의 잘못은 아니거든요. 탈근대가 이미 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적 상상력을 도움을 받아 창의성을 발휘하면 돼요. 이때 내가 2021, 20년 그때 영화 작년도 재작년도 두 개의 영화가 기생충과 조커예요. 이 기생충과 조커가 바로 이런 난경을 영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뜨는 영화들은 다 이 영화예요. 조커가 개인의 서사로 완결되지만 우리나라의 영화 기생충은 최소한도 중서사 또는 대사사로 발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더 뛰어난 작품 같아 보여요. 그래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이게 현실로 이렇게 됐어요. 나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그 시계가 근대의 끝자락이며 탈근대의 시작점이라는 생각이 그런 상을 받는 걸 보고도 느꼈어요. 악의 평범성. 곽철용은 과거의 악역으로의 유튜브 스타 떠올랐어요. 곽철용과 조커, 악역에 왜 감정이입일까 대한 질문은 생각보다 복잡해요. 유대인의 말살을 목표로 하는, 그러니까 아이만의 전범 재판을 이스라엘에 취재하러 갔던, 이스라엘로 갔던 아렌트라는 사람은 기자였는데 충격적인 발견 때문에 철학자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악이란 뿌리 달린 악마처럼 별스럽고 귀한 존재가 아니며 사랑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불의가 그런 거랑 마찬가지죠. 아렌트 때문에 우리가 불의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아렌트가 데리다를 알았든 몰랐든 비슷한 얘기를, 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시대 정신이에요. 그래서 그녀가 쓴 예루살렘의 아이만은 악의 평범성을 주장해요. 악마는 평범한 얼굴로 우리 곁에 산다. 는 신문 기사에 누구도 놀라지 않아요. 제국의 몰락. 영화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검투사하고 황제가 직접 자신의 신분을 입고 내려가요. 황제가 죽어요, 거기서. 난 그걸 보고 로마 제국의 몰락의 상징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9.11이라는 극적인 사건의 잘못 대처했던 정책 과정이 미국이라는 제국의 몰락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해요. 정의가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돼버린 거죠. 대문자 정의가. 그래서 이 최근 순위파 극단주의자 무장조직 이슬람 IS의 회고자된 사람을 제거 작전을 주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1세기의 최악의 테러리스트가 개처럼 겁쟁이처럼 죽었다고 공식 발표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이라크 전쟁이라는 대규모 실패를 이미 경험했던 미국이기에 그 대테러 작전의 주요 수단을 국가 간의 전쟁을 안 해요, 이제. 그러니까 근대 국가 조직을 전제하는 최고 지도자 살해 계획이 있는데 이게 IS 조직을 와해하는 계기가 될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보복 토론에 결석을 다질 수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테러가 점조직으로 이용되고 있으니까 폭력적인 식으로 주먹을 없앤다고 조직이 와해되지는 않을 거예요. 축적된 자금이 있는 한 위협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바이든 부통령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법 인민을 막는다고 멕시코 장벽을 건설하는 거. 이거는 3.8선 같은 군사 경계선으로
국가 간 인적, 물적 자원의 흐름을 막을 수 있는 근대 군사 이데올로기를 신봉하기 때문에 생긴 국가 재정의 낭비 사례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근대 국가의 정의만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근대 언어도 무기력해요. 근대 언어의 본질적인 무기력함은 사적인 차원에서 프로이드가 꿈이 대표하는 무의식, 근대 언어는 무의식을 제대로 설명 못하지? 공적에 대한 마스크가 주체의 대립, 계급의 대립으로 폭로할 바 있어요. 필자가 태몽, 꿈의 관계에 관심을 갖게 된 그런 거, 탈근대실의 자연스러운 정서의 반영이에요. 이게 어떤 학생이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 학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테러가다 점집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랬는데 그게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로또나 부동산 통인 해군에 의존하는 경제 논리가 점점, 그죠? 이게 최근에 나와갖고, 젊은 사람들이, 음, 큰일 났죠, 지금. 의자가 올라가니까. 해군에 의존했다가. 그 윤리 도덕적 관점에서는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도가 넘는 댓글이 인종차별의 정치적 논리가 횡행하는 이유도. 그 과거의 논리였자면 틀렸지만 공적인 언어 능력이 무능력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대사회가 틀렸다는 거예요. 무능해졌다는 거죠. 자신의 언어가 힘을 발휘하는 현실 앞에서 그 원인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소극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우울과 불안이 생기고 적극적인 사람의 사람들은 불만족에는 불평이 보편적 정서가 된 거예요. 극단적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근대의 끝자락에서 탈근대 시대를 선동해 나가 있던 상황 인식을 정확하게 할 수 없다면 쓸데없는 선동에 휘말리지 않고 전문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이게 해결책이에요. 공부하는 이것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꿈에 대한 연구를 하더라도 문제 해결하는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 대학생을 가리키니까 사라질 직업. 근대의 주류는 사라질 직업이 다수가 되는 세상에는 대처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취업을 위해서든 아니든 공부하고 하는 이유에 있어서 제도로서의 학교하고 정부나 학생의 이해가 상충하고 있어요. 부닥치고 있다고. 그러니까 5년이나 10년이 되기 전에 없어지는 직업에 취업하는 현실이라면, 그죠? 이게 현실이라면 누가 최소한 30, 20년 이상 안정된 직업이 수입이 보장되는 직업이 필요한 결혼과 출산을 시도하겠냐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육체적으로 반복되는 업무는 로봇을 비롯한 자동화 무인화에서 대체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반복되는 업무는요. 그건 AI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대체되겠죠. 그러니까 전문가 직종의 경우에도 많은 부분 사라질 직업에 속할 거죠. 영상 판독 정밀도에 있어서 인간의 능력을 가진 프로그램 도입으로 CT나 MRI 판독을 하는 종합병원의 직종도 지속 가능성, 종합병원에 있어서 소용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수업이 의도하는 바는 어느 특정의 전문가를 양성할 수 없어요. 모르니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문 분야의 지식의 기반을 가지는 것. 즉,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능력을 배양하려는 거예요. 이게 인문학이죠. 철학, 인문학이 왜 필요하냐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당장 시적 상상력이란 철학력, 상회력으로 첩보를 정보로 바꿔내는 전문 기술을 당장 확보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지금도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불나고 우울하고 분노하고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라도 자신이 선택한 전문가의 길로 나갈 수 있는 훈련 방법을 체득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전문가를 지금 당장 안 정해도 전문가 정해지면 알 수 있어요. 쉬운 목표는 아니죠. 당연히 쉽지 않아요. 공부가 어렵다고. 대리달기도 어려웠잖아요. 당연히 어려운 걸 읽은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서도 이런 커리큘럼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걸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삐뚤어진 눈. 강의를 듣지 않는 학생들은 거의 없죠. 문제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소용없어요. 수업 내용을 뺏기는 게 아니라 날 만나요. 그래서 말하자면 집단 코칭을 추파를 던지더니 꼬시는 거죠. 그죠? 집단 코칭을 하는 거죠. 티칭이 아니라. 누군가는 생각하고 느끼는 법을 알게 돼야 돼요. 지금부터 생각하고 느끼는 법, 이게 철학이죠. 자신의 삐뚤어진 눈을 믿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공부한 거예요. 그 삐뚤어진 눈밖에 세상에는 믿을 게 없어요.
옆에서 아무리 정답을 말해줘도 그것은 삐뚤어진 눈이 본 세상 모습이에요. 주식 투자. 작년에 집 사라고 주식 투자라고 온갖 세상에서 얘기했어요. 망했어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 삐뚤어진 눈으로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이게 시작이었어요. 워즈워드의 내면의 눈이 말하는 바. 이게 근대 사랑의 시작이었던 거죠. 다른 건 당위적일 뿐이에요. 그 전까지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낭만주의 시대 자체가, 근대 자체가 그런 개반에 들어 있었던 거죠. 이런 삐뚤어진 눈과 조우할 수 있다면 어디서든 성공하겠죠. 이런 인식에 도달할 때마다 실제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데리다를 읽은 이유예요. 행동자의 선택. 이게 근대 사상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일단 행동자의 선택이 내려진 이상 유토피아로 향하는 발걸음을 중도에서 멈출 수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돌아올 수 있나 의심했어요. 이렇게 결정을 한다고요.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결정한다는 그런 근대 이데올로기, 그건 틀렸다고요. 밀레니얼 세대들은 어떻게 해요? 선택을 한 번만 한다고 믿지 않죠. 그래서 그들은 어렵게 들어간 직장도 쉽게 포기하고 어렵게 이렇게 된 경제자리도 쉽게 벗어나고 이혼도 빨리 해요. 그게 지금 세상이에요. 그럼 탈근대 국가정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출산 재고나 복지 정책을 확대한 정책에서 근대 국가 행정체계가 혼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정신을 못 차려요. 왜냐하면 근대 가족 정동체의 변환 상황을 모르니까 그래요. 그 막대한 예산의 낭비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탈근대 시대의 도래를 성공적으로 대처하는 국가 공동체 이론 체계 수립을 위해서 행정학, 정치학, 사회학이나 경제학 등의 시적 상상력에 의해서 새롭게 연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연구가 다시 시작돼야 돼요. 가족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니까 출산을 저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게 제대로 저하에 대처를 못하죠. 그래서 이런 행정 전문가가 한정 내에서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공헌하겠죠. 정치 쪽에 행정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한테 대답한 거예요. 유전, 무전 유죄예요. 탈근대 시대에는 근대화 사회와 달리 성공이 공적 담론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변호사나 법조인들을 전적으로 실시할 수 없어요. 뭐 유전, 무전유란 말이 대중의 공감을 얻는 이유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차 그런 것도 왜 나왔을 것 같아요.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가장 중요한 거는 사적 행복과 공적 성공이 더 이상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성공만 하면 행복은 저절로 오겠지가 안 돼요. 그래서 공적 성공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아버지들이 지금 고생하는 거예요. 그걸 대신하여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교육의 거대 서사를 대체하는 그 쓸모있는 중간 서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소규모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을 교육을 시키려 어머니들이 교육을 시키죠. 다른 방식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그런 어머니들처럼 누구나 시적 상상력에 의해 창의력을 개발할 의무가 있는 시대가 된 거죠. 배웠든 안 배웠든 상관없이 다 그래요. 자신의 판단 능력의 수준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공적 성공뿐만 아니라 사적 행복의 결과물의 질을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는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자신의 그냥 직업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건 그야말로 망상이에요. 에세이와 논문, 이 고민하기, 이게 이래서 평생 교육의 틀을 자기가 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데리다 철학 글 읽기가 중요했던 거예요. 생태론. 그러니까 이 말레피센트 2란 영화가 실패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탈근대적 세계관을 재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영화들이 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선과 악의 대비법적 대립의 증오 정치를 이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구의 신 가이라를 닮은 피닉스의 신화로 포고하려는 디즈니의 동화 같은 해결책은 안 되는 거예요. 동화는 안 되고 이 생태를 그래서 이건 생태론의 추진력도 약한 이유가 그래요. 동화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이건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 주체 중심의 환경이라는 개념 이걸 대신해서 지구상의 모든 존재를 중심에 는 생태론이 있는데 그게 아직 지속 가능한 납득이 가는 논리 체계가 안 되는 이유예요. 현실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뚜렷한 실천 지침을 제시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후변화를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후변화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는 노력을 끌어내지 못하죠. 그래서 누가 해요? 어린 툰베리가 대변인이 돼야 되는 게 형태는 현실이에요. 이거 창피한 거예요. 어린 학생이 대변인이 되는 거죠. 존재와 뭐 너무 결론을 말해야겠죠? 그래서 방향을 하나 말해주려는 거예요. 불사신 피닉스처럼 거의 멸종에 이른 세계가 무에서 부활한다는 개념 자체가 무에서 부활한다. 이런 개념 자체가 존재 중심의 지구 사상에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리피선트가 실패한 거예요. 피닉스가 부활한 이후에 미래의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 부분에서 그 말리피센트 영화의 결론 부분에서 폭력적인 갈등을 초래했던 세대를 이어받는 왕자와 공주 등 차세대 지도자들이 최종적으로 화합을 하고 있는데도 현실 실현 가능성이 없어서 설득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실질적인 지도자가 말리피선트가 돼버려요. 근데 신화세계의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해결책이 아니죠. 이게 이제 디즈니 영화사의 미래도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해결 못하면 과거의 동화적 해결책이 탈근대적 고객에게는 만족스럽지 못한 전개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픽사가 그런 걸 해결해 왔었는데 픽사의 영향력으로 선과 악의 역전 현상을 가끔 구현해내는데 여전히 근대 이데올로기 현상 유지로 되돌아가는 성향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게 내가 디즈니만 얘기하고 있지만 서구 사상 전부가 그래요. 그게 뭐예요? 무의 소황 사상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거죠. 서구 사상에 익숙한 제약전을 전면 개편하지 않으면 미래의 전장은 더 어두워질 거라고 여겨져요. 다시 돌아가서 왜 이런 얘기를 읽었냐면 해결책을 좀 제시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갈 길. 소문자 정의. 의 문제는 해결이 난망해요. 해결이 어렵다. 왜냐하면 근대적 정의는 부분적으로만 작동되고 점점 더 작동이 안 되는 게 현실이다. 이게 현실이죠. 그죠? 첫 번째 현실이에요. 두 번째.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뭐야? 난경이죠. 난처한 경지에 자주 처하게 된다. 누가? 국가도 그렇고 뭐 개인도 그렇고 누구나 다 국가든 개인이든 공동체 관계없이 다 지금 다 날린 거죠. 그런데 탈근대적 정의는 아직 잘 모르겠는 상황입니다. 그죠? 어? 짐작할 뿐 확실한 확실하게 현실에서 적용할 정의 체계는 어? 이대 난난 어렵죠? 그러면 대문자 정의, 대문자 정의. 이 문제는 해결이 더 어렵다. 기반. 그러니까 왜냐하면 첫째, 서구 사상에 기반을 둔 대문자 정의, 신, 어? 신에 의한 절대신, 절대적인 신에 의한 정의, 어? 에 대한 믿음이 붕괴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어? 그렇다고 서구 사상이 어? 신인간, 이라는 인간 존재성에 기반을 둔 철학, 성인상학을, 체제를 벗어날 가망성이
가능성이 없다. 왜냐하면 이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이런 존재성에 대해서 언제부터 시작해요? 아리스토텔레스,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철학부터 시작된 서구 사상의 기반이에요. 셋째, 뭐예요? 새로운 대문자 정의의 전망은 나라는 존재의 틀을 벗어나는, 즉, 우와, 어? 의 차원에서, 어? 차원에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무한은 어떻게 돼요? 동양사상. 사상은, 동양사상은 무아에 익숙한 편이다. 그죠? 그러므로 동양사상이 음, 새로운 대문자 정의의 체계를 구축하는데 선도해야 하지만 동양사상의 대의 학문적 수준이 아직 미흡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야? 근데 데리다가 말년에 종교에 관한 세미나를 연구와 연구에 몰입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셔야 여겨진다는 거예요. 네. 기독교나 천주교 등 그리스도교에 관한 연구가 아니라 네? 이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어머니가 데리다 교회도 안 다니니까 물어봐요. 친구들한테 신을 믿느냐고 종교를 갖고 있느냐고 물어봐요. 엄마가 걱정되니까. 근데 그렇다고 말해요. 근데 이때는 이거는 이런 종교가 아니라 영성사상, 어, 새로운 시대, 새로운 대문자 정의의 기반이 될 영성사상의 길을 모색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 어? 아직 이건 연구가 이거 대단히 많이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나는 선불교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는 연작 선시집을 지금 검토하고 수정하고 있는데 교정하고 있는데 동양의 영성사상 선불교와 서양의 영성사상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영적 통합의 사례를 검토하려는 의도가 선불교는 영성사상이 있는지 모르지만 설명이 부족하고 서양의 마이스터 에카르트 이 서양의 그리스도교는 영성사상에 대해서 무시하고 살아온 것 같고 두 개가 서로 조화가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데리다가 지금 내가 그 대문자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그랬을 거예요. 그 대문자 정의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이 지금 우리 이 데리다의 이 구원회를 왜냐하면 이런 기반이 있어야 새로운 시대의 그 소문자 정의, 타근적 소문자 정의의 구체적인 그 체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게 기반이 필요할 정도의 큰
시대의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게 제목이 그래서 비밀의 취향이죠. 비밀의 취향. 비밀의 취향이 뭐냐면 그 비밀이 바로 이 영성사상의 비밀이라고 여겨지고 이 길, 그리고 그게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는 안 밝혀지고 취향의 정도로, 그죠? 테이스트, 비밀의 취향. 이 책의 제목이 비밀의 취향이었던 거가 그런, 이게 맨 마지막 면담이죠, 그죠? 대담이죠. 그래서 기반을 이렇게 대문자적인 소문자기가 왜 중요한가라는 거를 말하는 것으로 모두 발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계속해서 이쪽으로 갈 것으로 어, 데리다는 그랬던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책의 비밀의 취향은 출판사 측에서 음, 반대를 하기 때문에 모두 발언만 자세히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내가 읽은 거 가지고 어, 틀을 가지고 읽어 나가면 어느 정도는 읽혀지지 않을까라고 전망합니다.